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혹시 매일 드시는 올리브유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귀하게 챙겨 드시는 올리브유가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될 경우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올리브유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드시는 분은 10분 중 1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나머지 9분은 모두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잘못된 올리브유 섭취 때문에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 중 상당수가 올리브유는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으며 계속 드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올리브유는 몸에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혹은 비쌀수록 더 건강에 좋겠지 하고 말이죠. 이런 잘못된 상식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올리브유에 대한 모든 편견과 잘못된 정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할 정보는 아마 제약회사들이 절대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을 아주 귀한 비밀 정보일 것입니다.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올리브유를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나요? 아니면 몸이 자꾸 무겁고 괜히 피곤하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의학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실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올리브유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한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 관련 문제는 단순히 잠깐 배탈이 나거나 소화가 좀 안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잘못 드시면 우리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올리브유를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분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무려 전체의 7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식용유를 사용하는 분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5년간 진행한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올리브유를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3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셨던 올리브유가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가짜 올리브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보시는 올리브유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다른 저렴한 기름과 섞인 혼합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제품들은 올리브유라는 이름만 달고 있을 뿐 실제로는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보관 및 사용법 문제입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부엌 싱크대 위나 가스레인지 근처처럼 뜨겁고 밝은 곳에 올리브유를 보관하시더군요. 이것은 올리브유를 좋은 기름에서 해로운 독성 물질로 변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과다 섭취 문제입니다. 몸에 좋다고 하니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서너 스푼씩 올리브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도 결국은 기름입니다. 과하게 섭취하면 칼로리가 지나치게 많아져 비만은 물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리법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볶거나 튀김용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살이신 박 할아버지는 3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 매일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스푼, 저녁 식사 후 또 한 스푼을 그냥 드셨죠. TV에서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고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몸이 좀 더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박 할아버지는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계속 드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증상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체중이 계속 늘어났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쥐염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건강에 좋은 올리브유를 드시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2년이 지나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급히 가보니 관상동맥 문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즉시 혈관 조영술을 시행했고 주요 혈관 두 곳이 심하게 좁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시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박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심각한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제서야 박 할아버지는 자신이 드시던 올리브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드시던 올리브유는 시중에서 파는 저가 제품이었는데 실제로는 올리브유 함량이 30%도 채 안 되는 혼합유였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값싼 식물성 기름과 건강에 해로운 화학 첨가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 할아버지는 이 올리브유를 가스레인지 바로 옆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요리할 때마다 발생하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 때문에 올리브유가 이미 변질되어 독성 물질로 바뀌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더욱이 하루에 2번씩 직접 드시면서 일일 권장 섭취량의 4배가 넘는 양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영양사의 조언에 따라 올리브유 섭취를 중단하고 올바른 식단으로 바꾼 후 박 할아버지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1년 후에는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고품질 올리브유를 적정량만 드시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작정 몸에 좋다는 것만 믿고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정확한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박 할아버지처럼 운이 좋으신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부산에 사시던 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68살이신 김 할머니는 5년 전부터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외국에서 비싼 올리브유를 선물로 보내주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딸의 정성이 고마워 매일같이 올리브유를 챙겨 드셨습니다. 김 할머니의 경우는 좀 더 복잡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인터넷에서 올리브유가 당뇨에 좋다는 정보를 보시고는 더욱 열심히 드셨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2스푼, 점심 식사 때는 샐러드에 듬뿍, 저녁에는 올리브유로 볶은 야채를 드셨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당 수치가 조금 안정되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째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피곤하고 소화가 잘 안 되었습니다. 또한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김 할머니는 이런 증상들이 그저 나이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당뇨 때문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계셨지만 의사에게 올리브유 섭취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4년째 되던 해에 김 할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기 시작했고 혈압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지만 김 할머니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셨습니다. 5년째 되던 해봄, 김 할머니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급성 췌장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김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자세한 검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 할머니의 췌장과 간에 심각한 지방 축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오랜 기간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인해 내장 기관들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올리브유의 과다 섭취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할머니가 드시던 올리브유를 분석해 본 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에서 온 비싼 올리브유라고 생각했던 그 제품이 실제로는 정체불명의 혼합유였던 것입니다. 올리브유라고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파뮤와 대두유가 주성분이었고 보존료와 인공향료가 대량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김 할머니는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올리브유를 5스푼 이상 드시고 계셨습니다. 이는 일반인 기준으로도 과다한 양이었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말 그대로 치명적으로 위험한 섭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김 할머니에게 정확히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김 할머니는 2달간의 힘든 투병 생활 끝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그제서야 올리브유의 위험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셨던 올리브유가 오히려 김 할머니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딸은 지금도 통안의 후회를 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올바른 정보를 알고 있었더라면, 만약 의사 선생님과 제대로 상담을 했더라면 어머니를 잃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사례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올리브유는 분명 우리 건강에 이로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돌바른 방법으로 드시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가짜 올리브유의 범람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올리브유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순수한 올리브유가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4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 판매 올리브유 제품의 무려 43%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값싼 식물성 기름에 올리브 향료를 첨가해서 만든 말 그대로 가짜 올리브유입니다. 심지어 올리브와는 전혀 관계없는 기름을 올리브유라고 속여 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가짜 올리브유에는 트랜스 지방과 각종 화학 첨가물이 들어있어 여러분의 건강에 매우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보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 그리고 공기에 매우 민감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보관하는 비율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햇빛이 직접 드는 곳이나 가스레인지 근처에 보관하면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이 급격히 산화됩니다. 산화된 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어 세포를 손상시키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한 번 개봉한 올리브유를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계속 공기에 노출시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과다 섭취입니다. 올리브유가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올리브유의 하루 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스푼, 즉 약 28g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다. 과도한 올리브유 섭취는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올리브유 한 스푼에는 약 120칼로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5스푼만 드셔도 600칼로리가 추가되는 셈인데 이는 밥 한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와 맞먹습니다. 이런 과다 칼로리가 매일 축적되면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잘못된 조리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를 모든 요리의 만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온 조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발연점은 섭씨 160도에서 190도 정도입니다. 이 온도를 넘어서 가열하면 올리브유의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되고 우리 몸에 유해한 화합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사크롤레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적으로는 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고 올리브유로 볶음이나 튀김 요리를 즐겨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섭취입니다. 올리브유가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석이나 담낭 환자, 급성 췌장염 환자, 심한 소화불량 환자들은 올리브유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응고를 막는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환자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혈액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은 제대로 된 정보의 부족입니다. 시중에는 올리브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고 따라하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올리브유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의 과장된 홍보가 큰 문제입니다. 올리브유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식의 정보들이 어르신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 때문에 의학적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구독해 주세요.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좋은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올리브유 섭취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라벨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올리브유라면 반드시 잭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잭스트라 버진 알리브 오일라고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올리브유나 퓨어 올리브유라고만 되어 있다면 정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올리브유 본연의 영양가가 많이 손실된 제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간혹 라이트 올리브유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맛이 연하다는 뜻이니 착각하지 마세요. 원산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터키 등 지중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탈리아에서 포장했다고 해서 이탈리아산이 아닐 수도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정확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확 날짜와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는 수확 후 2년 이내에 소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수확한 해가 최근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신선도 면에서 유리합니다. 유통기한이 너무 길게 설정된 제품은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용기 또한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어두운 색의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겨 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과 공기에 쉽게 노출되어 품질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저렴한 제품은 한 번쯤 의심해 보세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생산 과정이 까다롭고 원가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500ml 기준으로 만원 이하의 제품은 가짜이거나 품질이 매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진짜 올리브유인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약간 굳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전혀 변화가 없거나 얼음처럼 완전히 굳어버린다면 다른 기름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맛으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약간의 쓴맛과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목구멍을 살짝 자극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정상적인 특징입니다. 만약 너무 순하거나 달콤한 맛이 난다면 가공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신선한 올리브유는 신선한 플레음이나 은은한 과일 향이 납니다. 만약 기름 냄새나 역겨운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되었거나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절대로 섭취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진증 마크도 확인해 보세요. 유럽연합의 PDO나 PGI 인증, 유기농 인증 등이 있는 제품이 더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증도 위조될 수 있으니 구매 전 공식 웹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볼바른 보관 방법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올리브유라도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반드시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부엌 선반 중에서도 햇빛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을 선택하세요. 만약 투명한 용기에 들어있다면 어두운 상자 안에 넣거나 천으로 감싸서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보관 온도는 섭씨 14도에서 18도 사이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뜨거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나 전자레인지 위에는 절대 두지 마세요. 뜨거운 열에 의해 올리브유가 빠르게 산패되어 버립니다. 습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습한 곳에 보관하면 용기에 물기가 맺혀 올리브유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건조한 곳에 보관하되 너무 건조해도 용기가 변형될 수 있으니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한 후에는 즉시 뚜껑을 꽉 닫아주세요.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산화가 더욱 빨라집니다. 큰 용기보다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봉 후 사용 기한을 지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옮겨 담을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다른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면 반드시 어두운 색의 유리병을 사용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화학 성분이 올리브유로 스며들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적정량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반드시 적당한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의 경우 하루에 2스푼, 즉 약 28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양은 약 250칼로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는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섭취량을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한 스푼, 저녁에 한 스푼 이런 식으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소화에도 좋고 몸에 흡수되는 효율도 높습니다. 공복에 바로 드시기보다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직접 그대로 드시기보다는 요리에 활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빵에 살짝 발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 드실 때는 반드시 물과 함께 드시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다른 지방 섭취량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는 날에는 다른 기름 사용을 줄이세요. 견과류나 아보카도처럼 지방이 많은 음식도 적당히 조절해야 합니다. 전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하면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도 상쇄될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한 후 체중이 계속 늘어난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다른 칼로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건강한 체중 유지가 올리브유 섭취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화 능력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올리브유 섭취량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통이나 설사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돌바른 사용법입니다. 올리브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사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지막에 살짝 뿌려서 드시면 올리브유의 귀한 영양 성분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 열에 약하므로 가열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가열 조리를 할 때는 반드시 온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중간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세요. 고온에서 볶거나 튀기는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다른 기름, 이에 포도씨유, 현미유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 올리브유로 가열 조리를 한다면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 즉시 불을 줄이거나 끄세요. 요리 종류별로 사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파스타 요리에는 면을 삶은 후 올리브유를 넣어 버무려 보세요. 야채 볶음에는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어 풍미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이 요리에는 요리가 끝난 후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하세요. 올리브유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활용하세요. 토마토, 마늘, 바질, 레몬 등과 함께 사용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율도 놀랍게 높아집니다.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무려 4배나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올리브유를 다른 재료와 섞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식초나 레몬즙과 섞어서 상큼한 드레싱을 만들거나 허브와 함께 우려서 풍미 가득한 오일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섞은 후에는 빨리 사용해야 하고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도구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계량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스푼을 사용하세요. 대충 부어서 사용하면 과다 섭취하기 쉽습니다. 또한 올리브유 전용 용기를 따로 마련해서 사용하는 것도 위생적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 섭취법입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고려해서 올리브유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올리브유 자체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칼로리가 높아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로 제한하고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섭취량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고혈압 환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혈압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올리브유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올리브유의 불포화지방산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성기에는 지방 섭취 자체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담석증이나 담낭염 환자는 올리브유 섭취 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췌장염 환자도 지방 섭취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지 마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올리브나 관련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올리브유도 피해야 합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피부 발진이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 급격한 체중 증가는 임신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정하세요. 어르신들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드세요. 또한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하므로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검증된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계절별, 질환별 주의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봄철에는 올리브유 섭취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평소보다 칼로리 소모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춘곤증 등으로 인해 활동량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때 올리브유를 과다 섭취하면 체중이 급격히 늘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 섭취량을 평소보다 10% 정도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봄철에는 미세먼지가 많아 호흡기가 예민해집니다. 이때 산패된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몸속 염증 반응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올리브유의 신선도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고 개봉한 지 오래된 제품은 과감히 버리세요. 여름철에는 보관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해 올리브유가 빠르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냉장 보관 시 올리브유가 약간 굳을 수 있지만 상온에 잠시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여름철에는 식욕이 떨어져 올리브유를 직접 드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기름을 직접 드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시원한 샐러드나 냉국에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을철에는 식욕이 증가하면서 올리브유 섭취량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준비하며 체중이 증가하기 쉬운 시기이므로 섭취량 조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을철에는 제철 과일과 채소를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올리브유의 보온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수프나 스튜에 올리브유를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므로 전체적인 칼로리 섭취를 조절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주요 질환별 주의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올리브유 섭취 시간이 중요합니다. 혈당이 높을 때는 올리브유 섭취를 피하고 혈당이 안정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슐린 주사 시간과 올리브유 섭취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의사 또는 영양사와 상담하여 개인에게 맞는 섭취 계획을 세우세요. 고혈압 환자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 올리브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올리브유와 허브를 사용해서 음식의 맛을 내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심장병 환자는 올리브유의 오메가-3 지방산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성기에는 모든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또한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질환 환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간이 있는 경우 올리브유 섭취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경화나 간염 환자도 지방대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신장 질환 환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지방대사 산물의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칼륨 제한이 필요한 환자는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 주의 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 올리브유로 인한 체중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 자체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를 언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식후에 바로 드시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직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올리브유 섭취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다른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면 전체 지방 섭취량이 과도해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아보카도, 치즈 같은 지방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실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또한 유제품과 함께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리브유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세요. 매운 음식과 함께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올리브유가 캡사이신의 자극을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드실 때는 올리브유 양을 줄이거나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입니다. 개봉하지 않은 올리브유는 제조일로부터 2년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개봉한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지만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세요. 냄새를 맡아보고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쓰거나 시큼한 맛이 난다면 즉시 버리세요. 또한 색깔이 탁해지거나 침전물이 생겼다면 이미 품질이 떨어진 것입니다. 보관 중에 올리브유가 굳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간 굳을 수 있지만 상온에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옵니다. 이는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질문은 올리브유로 요리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가요?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온도 조절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중간 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세요. 강한 불에서 가열하면 연기가 나면서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됩니다. 올리브유로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재료를 먼저 볶은 후 마지막에 올리브유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리브유의 귀한 영양 성분을 보존하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튀김 요리에는 올리브유를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 튀김용으로는 절대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포도씨유나 현미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세요. 오븐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할 때는 온도를 섭씨 180도 이하로 설정하세요.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올리브유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리브유의 숨겨진 위험성과 함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정말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진짜 올리브유를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원산지와 제조일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고 어두운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올바른 보관법을 철저히 지키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냉장고 보관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적정량을 지켜서 드세요. 하루 2스푼 이내로 제한하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고 필요하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제 여러분께 질주일 도전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 제가 알려드린 올바른 올리브유 사용법을 직접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에는 집에 있는 올리브유를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라벨을 확인하고 보관 상태를 점검하세요. 만약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 구입하세요. 둘째 날부터는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드세요. 스푼으로 정확히 재서 하루 2스푼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언제 얼마나 드셨는지 기록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셋째 날에는 올리브유를 활용한 건강한 요리를 직접 해보세요.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거나 빵에 발라 드셔보세요. 고온 조리는 피하고 생으로 드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넷째 날에는 보관법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올리브유가 적절한 곳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관 장소를 바꿔보세요. 뚜껑이 잘 닫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체크해보세요. 소화는 잘 되는지, 컨디션에 특별한 변화는 없는지 확인해보세요. 혹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날에는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오늘 배운 귀한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함께 건강한 올리브유 사용법을 실천하면 더욱 좋겠죠? 일곱째 날에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생각해보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 일주일 도전을 통해 여러분은 올리브유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확실하게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공개할 내용을 미리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견과류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아주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는지, 어떤 견과류가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견과류로 인한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의 놀라운 비밀,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견과류 제품 중 우리가 피해야 할 제품들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정보이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모든 댓글을 소중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의료고지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으므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을 받으세요. 건강한 삶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놀라운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